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헬스케어 팀 파트장을 맡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 분석하고 있는 김충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도 사실 방송이나 강연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근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마이크는 사실 저희 회사 방송에서도 한번 차본 적이 없는데 약간 뮤지컬한 느낌도 나고.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되게 오늘 제가 강연을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나오면 좀 약간 좀 되게 장밋빛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근데 되게 오늘 강의 자체가 되게 프랙티컬한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다들 아실 법한 얘기긴 한데 그냥 복귀한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아이러니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어쨌든 이 산업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사실 이 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인데요. 굉장히 예쁜 그래프죠. 주식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래프인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많이들 아는 키트루다 매출 추이입니다. 14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3년 만에 블록버스터가 됐고 몇 년이죠? 한 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됐어요. 지금 적응증이 늘어나면서 매출 추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죠.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건 이제 렌시우스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PET, 그러니까 핵의학을 활용한 조영제, 그러니까 핵 영상화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PSMA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화제를 개발해냈어요.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은 승인을 이제 받은 지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3분기 만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는 템이라고 하죠. 접근 가능 시장의 거의 30%를 침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출시가 돼서 나오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들 좋겠는데,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이 시장의 혁신은 좀 파괴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우리가 이제 혁신이란 키워드를, 그러니까 사실 저도 리서치 센터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파괴적인 혁신에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TV, 저도 지금 발표 기다리면서 유튜브 보다 왔는데, 요새 노래도 아이리버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기술이 구형 기술을 대체하면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키트루다로 대표되는 면역 항암제만 하더라도 사실 항암제에서 3세대니 4세대니 얘기는 있지만 최신 항암제는 사실 면역 항암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최신 항암제라고 하면 항암제를 선도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시장 뭐가 제일 크냐라고 얘기하면 표적 항암제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가장 1세대 시장이었던 화학 항암제 시장은 끝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 제일 먼저 키노트로 발표해 주신 레고캔 같은 경우도 ADC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케모세라피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전체 분석을 하지만 이제 NGS 기술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롱리드 시퀀싱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사실은 NGS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은 생어 시퀀싱,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썼던 그 기술은 사라졌냐? 생명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저희 할머니도 알아요. 이제 PCR,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기술이죠. 이 PCR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이 기술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qPCR 이것도 되게 80년대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신 PCR, 디지털 PCR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비싸서 많이 쓰이지는 못하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뭐 컨벤셔널 PCR 전기 영동하는 거 이거 안 쓰인 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바라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2세대 내지는 2.5세대 기술이 조금 더 표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헬스케어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 환자한테 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루는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일종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9가지 단계로 보는데 규제를 통과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을 뭐 보면은 뭐 대표적인 예죠. 사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섹시한 타이틀을 가진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등장한 FDA 허가를 받은 치매 치료제, 바이오젠의 아두엠이죠. 근데 굉장히 섹시한 타이틀이죠. 근데 지금 이 회사 아마 CEO가 교체가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예방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스크리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연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키트를 활용해서 대장암 선변 검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분변을 활용해서 뭐 10가지 바이오마커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검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스크리닝 시장을 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사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차피 근데 이 시장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그젝트 사이언스가 하는 방식은 그래도 분변, 그러니까 대변을 활용한 검사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자. 간편하게 이렇게 나오는 업체도 나오고요. 어차피 우리 내시경 하지 않냐. 내시경을 소형화시켜서 가보자. 이게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알약 크기 정도 되는 내시경이거든요. 이걸 먹어서 이걸로 한번 진단해 보자. 이런 업체들도 나오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골드 스탠다드가 내시경이지 않냐. 그러면 그냥 내시경에다 AI 달아가지고 좀 더 잘 보자. 뭐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USPSTF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관이냐면 미국 이제 메디케어나 이런 쪽에다가 예방 진단 키트나 예방 상품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용을 지닌지를 이제 자문해주는 일단 이제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이제 모델링을 돌려보니까 갖고 있는 이제 통계적 모델링을 돌려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품목들을 몇 번 했었을 때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더 뛰어난가 이걸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당연히 이제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이 골드 스탠다드니까 당연히 이제 뛰어나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 FI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Y축이 이게 수명 연장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FIT라는 게 높죠. 근데 FIT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쓱 보니까 여기 그 국가암 검진 대상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장암 검사하시면 우리 자멸 검사 하거든요. 그 자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혈변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올드한 기술인데 통계적인 모델링 상에서는 수명 연장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혈액으로 검사하고 바이오마커 활용해서 검사하겠다는 업체들인데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얘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관에서 갖고 있는 모델링에서는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 침투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허들이 있겠죠 또. 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시죠. 이 회사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제 페어 세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근데 이 회사 이제 매출을 보면 신통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왜 그러는가를 이제 살펴를 보면은 이 회사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를 봤더니 이제 보험 관련된 코드 받는 거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상용화를 이제 상업화까지 끌고 가시려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요. 이 업체가 왜 어려운가를 봤더니 받아야 되는 코드가 3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프로덕트에 대한 코드, 그다음에 두 번째 피지션의 그러니까 의사들이 행위료에 대한 코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회사가 이제 유통 채널을 병원으로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으로도 하려고 하거든요. 뭐 미국에 대한 특수성인데 그러면 의약품과 똑같은 NDC 코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코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보험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의 이제 공보험체 단일 공보험체를 유지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사보험 민간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보험, 그다음에 연방보험, 이게 메디케어죠.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 코드를 얘네들이랑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되니까 제가 단어를 좀 가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면은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저희 사람이랑 연관된 걸수록 시간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AI가 뭐 더 진단 효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AI가 임상 현장에 쓰이려면은 일단은 기존에 쓰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프로토콜이나 지침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의약품들 많이들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항상 약가 때문에 급여가 잘 안 되죠. 지금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국가들마다 규제도 거쳐야 되지만은 보험 제도에 따라서 다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단 그러니까 메드텍 관련돼서 익시스를 할 때 얼마나 걸렸냐의 지표인데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IPO든 M&A든 10년 이상이 걸린다. 왜냐? 이제 이런 허들을 다 넘어오면서 이제 IPO든 M&A를 하려고 해야 되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 시장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상업화 과정이 생각보다 녹록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아마 여기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지수고 그 검은색이 헬스케어 그 지수예요. 근데 보시면은 다 빨간색보다 하회를 많이 하고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언더 퍼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좋지 않냐라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바이오가 안 좋아서 그래요. 뭐냐면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굉장히 많은 세부 섹터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분해해서 보면 헬스케어 지수의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바이오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안 좋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 보시면은 유독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은 바이오텍의 중소형 바이오텍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뭐 생명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빅파마들 같은 경우들 이게 있다 보니까 지수가 버텨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헬스케어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오텍이 안 좋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텍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 실적이 나오진 않거든요. 연구개발 가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뭐 대부분 DCF를 활용한 기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곤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절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절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 가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상대 가치를 봐야 되는데 상대 가치는 이 기업이 얼마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도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이제 호가가 찍혀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얼마 나가고 저 집에서 전세가 얼마 나가고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상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거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지금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텍이 안 좋다는 의미를 바이오텍이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확대하면은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기업 가치가 형성되는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어떤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텍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나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상장 수단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스펙이거든요. 최근에 스펙 상장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무형 자산을 가치로 상장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무산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안 좋네. 나는 이제 바이오텍이 아닌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기에는 무형 자산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내 회사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또 굉장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사실 이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익시스를 할 때 10년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굉장히 빨리 상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상장을 했었던 그 기업들의 성과들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인가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바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어떤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냐면 또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되게 좋은 기사를 아마 읽으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대부분 좋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지만 사실 창업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 그 의료기기나 바이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한 다음에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M&A는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BD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는 결국은 이제 매크로 환경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과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럼 과연 그 기업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란 거죠. 사실 이런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IPO 하나를 바라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자기 자금보다는 펀딩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펀딩을 해준 기업들의 혹은 단체들의 익시트를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IPO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IPO를 해야 되는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IPO가 된 이후에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M&A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상장사를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진짜 이런 바이오 행사지만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글로벌리 그 디지털 헬스 관련돼서 익시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통계입니다. CB인사이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90% 이상이 M&A로 익시스를 한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일수록 사실 M&A가 강화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의료기기, 메드텍 분야에서
연간 그 일어나는 M&A는 거의 뭐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55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M&A는 계속 중요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M&A는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약간 무형적인 것보다는 좀 실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M&A가 일어나긴 좀 어렵다고는 보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표가 어떤 표냐면 이게 이제 사실 이 바이오 섹터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특허 절벽입니다. 사실 지금 상위 30개 의약품 중에서 한 23개 정도가 5년 안에 특허가 끝나거나 끝나요. 그러면 사실 제네릭이 들어오게 되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매출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게 바이오 섹터가 굴러가는 되게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가장 그 주황색의 차트가 뭐냐면 자체 개발하는 파이프라인들입니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빅파마들의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M&A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도 저는 M&A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사실 기술 이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기술 이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는 있습니다. 커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해해 보면 우리가 이제 PQ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그 볼륨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이 시장을 지금 키워놓은 게 볼륨이냐 프라이스냐라고 보면은 프라이스예요. 볼륨은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근데 그 건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후기에 가까운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상업화에 굉장히 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을 봤을 때 보통 기술 이전이 3단계죠. 일단 계약금을 수령하고 마일스톤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신약이 팔리면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2번까지는 도달했는데 3번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모델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대규모 기술 이전이 발표가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시장에서도 좀 더 큰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하실 때도 이제는 기술 이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R&D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게 BD까지 꼭 염두에 둔 그런 후보 물질이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드렸고요. 원래는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도 옆에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서 랩업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3가지 주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사실 대부분 많이 아실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헬스케어는 어쨌든 대부분은 혁신을 꿈꾸지만 파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롱텀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무형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고민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M&A나 특히 BD를 염두한 기술 이전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